반갑습니다. 환경 모델링 및 예측 1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교시에서 우리는 통계학을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통계학의 역사와 그리고 나이팅게일의 사례, 그리고 숫자라는 것이 원래 변동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어떤 자료라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왜 통계학을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리뷰를 해보자면 우리의 스마트한 삶을 위해서 숫자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삶을 위해서 통계학을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한 디시전을 내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보기 좋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위한 데이터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데이터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추출해 내려면 어떠한 것을 계산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활용하는 통계학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술 통계학이라는 분야인데요. 기술 통계학은 영어로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부릅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우리는 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집단 전체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하여 그것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연구하는 통계학의 한 분야를 기술 통계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 통계학에서는 주로 수집된 데이터를 명료하고 유용하게 정리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밑에 여러분에게 제시한 홈페이지 내용대로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하는 업무들, 인구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농지의 면적, 각 행정자치구역별 농지의 면적이라든지 출산율이라든지 그런 어떤 데이터를 명료하고 유용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출산율이 어떠하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어떠하구나, 부산시의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구나 등등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활동이 기술 통계학에 해당합니다. 방금 제가 부산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해서 나열을 해보고 분석해보고 그 의미, 부산시의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예전엔 부산시에 기장군이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기장군의 편입으로 인구가 잠시 증가했었으나,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더 넓어진 거니까요. 잠시 증가했었으나 지속적으로 부산시의 인구는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의미를, 부산시의 인구가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데 주로 기술통계학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평균이나 비율을 구하거나 그래프, 그 추이를 보기 위한 그래프나 표를 만드는 행위 등이 기술통계학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해내는 행위를 기술통계학의 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이를 주로 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시계열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타임 시리즈라고 영어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지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인덱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엔겔 지수, 이런 어떤 지수나 시계열을 작성하는 그러한 활동이, 시리가, 죄송합니다. 그런 활동이 기술통계학에 해당합니다.
기술통계학의 뚜렷한 예로서 이것 또한 국가통계포털, 지금은 이 나라 지표라고 불리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꽤 옛날 자료긴 합니다만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저번 학기에 저로부터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이 어떠한 지표인지 배운 적이 있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그 지역에 사는 총 인구 중에 인구 분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인구 곱하기 100 한 것을 상수도 보급률 퍼센트 단위를 가지게 되고요. 하수도 보급률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총 인구 분의 그 사람이 배출한 쓰고 버린 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가서 처리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퍼센트로 표현한 것을 하수도 보급률이라고 하죠. 2009년에 부산광역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현재 100%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표시해 놓으면 전국의 수치도 계산될 수 있겠지만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자료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인 상수도 보급률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전국적인 상수도 보급률을 각 지자체 지역별로 쪼개서 어떠한 값을 가지는지 파악하고 싶은 거였죠. 기술통계학은 이렇게 대상이 되는 통계 분석이 되는 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그래프나 표로 표현하는 통계학의 한 분야를 기술통계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통계학의 분야로는 추측통계학이 있습니다. 표본의 성질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거나 그 추측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학문을 우리는 추측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여러분 된장찌개 끓이거나 음식을 할 때 간을 보잖아요. 스푼이나 숟가락이나 이런 젓가락으로 소량 드러내어 맛을 봅니다. 이 행위가 추측 통계학에서 하는 분석 행위와 어느 정도 닮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표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집단이라는 전체 대상의 부분을 얘기하고 전체 대상을 다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표본 일부만을 취하여 우리가 조사를 하는 행위가 마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일 때 맛이 어떻지?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혹은 요리하는 주체가 스푼으로 이렇게 떠서 일부 맛을 보죠. 그래서 살짝 스푼으로 떠서 맛을 본 결과로 전체 찌개의 맛을 추정하죠. 그죠? 추측하죠. 그래서 이 추측 통계학은 마치 음식의 간을 보듯이 간을 보다가 끓이고 있는 된장찌개를 홀랑 다 먹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의 전체 성질을 일부로부터 추측하거나 그 추측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진 결과인지를 알아보는 학문을 추측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연구자의 관심 대상이 되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것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불러요. 샘플. 네, 모집단은 popul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본을 분석하여 얻은 정보를 통해서 모집단의 전체 특성을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교시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트와이스의 멤버 중에 어느 멤버가 가장 인기가 좋은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그렇다면 모집단은 뭐가 될까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트와이스의 전체 팬들이 될 겁니다. 그 전체 팬들에게 일일이 다 어느 멤버를 선호하는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즉 이렇게 모집단은 전체를 다 샅샅이 조사하기 힘들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집단 모두를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래서 일부를 추출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어. 아니면 장전동 전철역에 내리는 대학생들을 혹은 10대, 대학 20대를 대상으로 하겠어. 이렇게 표본을 설정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에 대한 일반화나 추정이나 예측 이런 것들을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자, 1교시에 잠시 설명했지만 예측은 prediction, 추정은 estimation, 일반화는 어쨌든 결론을 내는 generalization이라고 부를 텐데 이 일반화와 예측과 추정을 하는데 필요한 통계학의 방법론을 우리는 추측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화의 대상이 되는 대상 전체 집단,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대상의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고 관찰의 대상이 되는 일부 집단, 장전동 전철역 앞에서 내가 조사를 수행할 때 만나는 10대와 20대 아니면 우리 학교 대학생들 몇 명 이렇게 관찰의 대상이 되는 일부 집단을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추측 통계학은 무언가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로 추정과 가설 검증이 추측 통계학의 주된 세부 분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고3 남학생의 키를 다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근처 금정구에 사는 혹은 부산에 골고루 존재하는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들을 임의로 무작위 추출을 한 1000명 해서 키의 평균을 도출한 다음에 표본에서 추출한, 즉 내가 조사한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의 키가 이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고3 남학생의 키의 평균은 이 정도가 될 거야 라고 모집단의 특정한 값을 추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3년 전과 지금 3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고3 학생의 키는 커졌다, 줄었다,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등등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추측 통계학이 포함하게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예가 제시가 되는데요. 뚝배기 안에 된장찌개를 일단 잘 저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뚝배기 안에 된장찌개 맛을 볼 때 된장찌개를 확 휘저은 다음에 살짝 떠가지고 맛을 보시잖아요. 이것은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라는 모집단에서 표본으로 추출되는 한 수저만큼의 된장찌개가 굉장히 공정하게 추출되기 위한 행위입니다. 잘 적고 나서 샘플링을 해야지 상등층하고 된장찌개 밑에 있는 부분하고 맛이 다른데 위에 부분을 이렇게 스푼으로 떠가지고 맛을 보면 공정하게 그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모집단은 조사 대상의 전체를 칭합니다. 또는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올 확률은 주사위를 매번 이렇게 던지는 그 모든 행위를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6분의 1이겠죠.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도출하기 위해서 몇 번의 주사위를 던져야겠어요? 무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주사위를 하나 가지고 6분의 1을 도출하겠어. 계속 주사위를 던집니다. 어마어마한 수를 던져야 6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확률의 묘미죠. 모집단은 이렇게
셀 수 있는 모집단과 셀 수 없는 모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금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을 구하기 위한 그 모든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의 횟수는 무한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대 남성과 여성은 행정적으로 그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이렇게 유한하다, 사이즈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그러한 모집단의 경우 유한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무한 모집단은 방금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존재하는 인구의 전체 수, 세려면 셀 수도 있겠지만 세는 그 시간, 그 순간에도 중국의 어디에서는 어른이 돌아가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고 있어요. 셀 수는 있는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단이지만 세어서 확실한 수치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굳이 유한 모집단으로 주지 않고 무한 모집단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또한 그럴 수 있어요.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주소지를 대고 있는 20세 남성, 20세 여성 이러면 사실 딱 정해가지고 통계치가 딱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유한 모집단이에요. 케이스와 성격에 따라, 변수의 성격에 따라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을 의미합니다. 모집단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추측 통계학이란 표본의 성질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거나 그 추측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학문을 추측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집단과 표본의 경우 평균과 표준 편차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통계적인 성질을 통계적인 노미네이션 명칭을 알아볼까요? 모집단의 경우에 우리는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정의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관측치들의 집합이에요. 성질에 따라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즉 모집단의 어떤 변수의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모집단의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수라는 통계적인 언어로 정의합니다. 모수는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모집단은 pop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중간고사에 이거 가로 빵빵 쳐가지고 여기 가로 빵빵 쳐가지고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표본을 우린 영어로 샘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의 평균과 표본의 표준 편차를 합쳐서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모수는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수라고 부르죠. 모분산, 모표준 편차, 모평균 이런 것들을 모수 파라미터라 부르고요. 표본 평균은 이렇게 X바로 표현하고 표본 표준 편차는 이렇게 S라 표현해서 통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평균을 나타내는 기호는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뮤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시그마가 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한번 배웠던 걸 리마인드 해보세요. 고등학교 때든 언제든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분산은 시그마 제곱,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고요. 표본의 평균은 X바라고 불러요. 용의자 X.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변화무쌍한 그 변수 X. X를 표본 평균을 X바 위에 바
x바라고 표현하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스몰 s, 소문자 s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표본의 분산은 무엇이 되겠어요? s제곱이 되겠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이 확률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인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오는 비율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죠. 여러분, 확률을 언제 가장 갈망하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확률을 갈망하는 때는 아마도 로또 사고 싶을 때, 네, 일확천금을 꿈꿀 때, 내가 이번 주말에 10,000원을 투자해서 로또를 사면 5등 이상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나, 그 전날 꿈을 얼마나 잘 꿔야 되나, 뭐 등등. 우리는 확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집을 나서면 몇 번 버스를 잡아탈 확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언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확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확률을 가늠하죠. 확률은 동일한 원인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오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동일한 원인이란 앞선 주사위 던지기에 의해서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특정한 결과라는 것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온다든지 6이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특정한 결과가 나오는 비율. 동전 던지기는 어떻겠어요? 동일한 원인이란 동전을 던지는 행위를 얘기할 것이고, 특정한 결과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느냐, 뒷면이 나오느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확률에 대한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PPT의 뒤에서 EBS 클린패크 확률의 의미와 로또에 당첨될 확률에 대한 동영상을 뒤이어 감상하고 이 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차 수업에서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She ain't a here.